옆집에서 들려오는 사랑을 나누는 소리에 혼자 흥분하다 결국 결혼을 3달 앞둔 예비 신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심지어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김씨를 알고 계십니까? (2005년 8월 11일) 부산광역시 29의 여성 황씨는 결혼을 3달 앞둔 고등학교 동창 박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황씨와 박씨는 그간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다 황씨는 박씨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박씨가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고, 두 사람은 밤늦게서야 잠에 들었는데, 다음 날인 8월 12일 오전 9시경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황씨는 만신창이가 되어 서초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된다. 그런데 황씨는 신고 전화를 하면서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을 반복했다. 즉시 사건 현장인 서초동 오피스텔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현장을 보고 난 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현장에는 여러 곳에 자창을 입은 한 여인이 노끈으로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고, 신고자로 보이는 황씨도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대체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월 11일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 늦게서야 잠에 들었고, 다음 날인 12일 새벽 5시경 황씨는 박씨의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 겁이 난 황씨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으나 직후 침대 쪽으로 와서 자신들을 내려다본 그 남성과 눈이 마주쳤고, 이때 황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자는 갑자기 황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7차례나 휘둘렀고, 그대로 황씨는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는 황씨가 숨졌다고 생각했는지 그자는 황씨를 침대 밑으로 밀어낸 뒤 옆에서 자고 있던 박씨에게 다가갔고, 이때 잠에서 깬 박씨도 기겁하며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이미 그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자는 소리를 지르는 박씨에게 범행도구를 휘두르며 무려 3차례나 몹쓸 짓을 했는데, 과정에서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그자는 몹쓸 짓을 한 차례씩 할 때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박씨를 욕실로 데려가 씻겨가며 범행을 이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옥같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실신 상태가 된 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을 3달 앞두고 있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그자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박씨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준비한 노끈을 박씨의 목으로 가져다 대고 말았는데, 그렇게 결혼을 3달 앞둔 예비 신부 박씨는 세상을 떠나가야 했다. 이후 그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에 머물며 현장을 정리한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고,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경 치명상을 피한 황씨가 깨어나 신고를 한 것이었다. 불과 3시간 만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상황. 경찰은 현장에서부터 수사를 이어갔으나 치밀했던 범인은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았고, 심지어 박씨에게 몹쓸 짓을 하는 동안 생긴 흔적을 지우려 침대 시트까지 오려내서 도망쳤다. 이렇듯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수사는 초기부터 쉽지 않았는데,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황씨의 기억에 기대볼만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다 할 증거도 사건의 목격자도 없었기에 막막했으나 경찰은 박씨의 주변 인물과 오피스텔의 방범용 카메라 그리고 현장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갔고, 그러다 경찰은 사건 전후로 오피스텔을 드나든 사람이 없었다는 점, 박씨의 현관문 도어락을 억지로 뜯어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현금을 가져가지 않은 점 등을 보아 분명 범인은 오피스텔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면식범일 것이라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게 되는데, 입주자들은 사건 자체를 피하려고만 할 뿐
수사에는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사정을 해가며 수사를 이어갔으나 사건의 목격자나 단서가 될 만한 진술들은 얻지 못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자칫 미궁 속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게 된다. 경찰은 현장의 침대 시트와 숨진 박 씨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DNA를 확보했고, 그 무렵 황 씨도 안정되어 범인의 인상착의를 생각해냈는데, 범인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나이, 170cm 정도의 키, 그리고 둥근형의 얼굴에 뿔테 안경을 썼고, 사건 당일에는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한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보되자 경찰은 황 씨의 기억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며 다시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그러다 동정 전과가 있거나 알리바이가 없는 6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았으며 그 6명을 동영상으로 찍어 황 씨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황 씨는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자는 놀랍게도 박 씨의 바로 옆집에 사는 김 씨. 그는 수사 초기만 해도 전과가 없었기에 용의선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옆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놀라지 않는 점, 사건 직후부터 만취해서 귀가하는 등의 수상한 모습을 보여 경찰이 눈여겨보던 사람이었다. 직후 경찰은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DNA 감정을 의뢰했고, 마침내 사건 발생 11일째인 8월 23일 국과수로부터 김 씨의 DNA가 현장에서 나온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즉시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았으나 그자는 끝내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국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5일 만에 그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어이없는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대체 그자는 왜 그랬던 것일까? 2005년 당시 29이었던 김 씨는 교사였던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지방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6곳의 광고사에서 일했으나 가는 곳마다 6개월을 버티지 못했는데, 그러다 사건 1년 전인 2004년 부모의 간섭을 피해 서초동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밤, 김 씨는 잠이 오지 않아 옥상에서 담배나 피울 생각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때 복도 어디선가 아주 작게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 그자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해 갔다. 그 소리는 평소 오피스텔에서 몇 번 마주치며 청순하다고 생각한 옆집에 사는 박 씨의 방에서 흘러나왔고, 이때 그 소리에 정신이 나간 김 씨는 그때부터 박 씨에게 몹쓸 짓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이후에는 매일 밤 담배를 태우는 척 밖으로 나가 박 씨의 집 앞을 서성거리는 등 호시탐탐 범행 기회를 엿보았다. 당시 박 씨는 언니와 함께 살았으나 언니가 해외 출장을 떠나 약혼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상황.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박 씨의 동태를 파악해가던 김 씨는 새벽 4시가 되면 약혼자가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 5시 정도에는 박 씨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 당일은 8월 12일 새벽, 어김없이 복도로 나간 김 씨는 범행을 위해 박 씨의 방문을 한번 열어보았는데, 이때 박 씨의 현관문 도어락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방문은 쉽게 열렸고, 그대로 김 씨는 박 씨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범행 도구는 한강에 던져버렸다. 결론은 할 일 없이 지내던 20대 후반의 남성이 옆집 사는 박 씨가 약혼자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듣고 이러한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우발적인 범행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여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 현재에도 김 씨는 수감 중에 있다.